국내 영화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화를 묻는다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6.25 전쟁 당시 두 형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토대로 실제 있었던 전투들과 여러가지 역사들, 전반적인 고증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주셨던 실화와 영화의 전투 장면을 분석한 영상에서 6.25 전쟁과 태극기 휘날리며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자료와 논문 등을 토대로 조사해본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정보 전달에 오류가 있거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실화와 영화 그 두 번째 시리즈 태극기 휘날리며와 6.25 전쟁의 비교 분석 3초 후에 시작합니다. 진석과 진태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도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6.25 전쟁의 발발 소식이었죠. 그렇게 가족들과 피난길에 오른 진석과 진태는 그해 7월 대구에서 밀양으로 가는 열차를 구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향해 던지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잠시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남자들은 전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1950년 7월 당시에 있었던 징집 정령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1950년 당시는 그야말로 국군 역사상 최악의 혼란기였기에 무기와 장비, 심지어 훈련시설까지 모든 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학도병들이 괜히 철모도 쓰지 않고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죠. 조금 젊어 보인다고 해서 아무나 무기를 쥐어주고 전쟁터에 투입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완전히 건강한 청년이어야 군대에도 갈 수 있었으며 당시 정확한 징집 연령은 만 2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전선이 안정화될 무렵 여전히 병력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징집 연령도 그에 맞춰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52년 중공군과의 지속적인 소모전을 할 때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징집 연령은 30세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 속 군인이 말한 징집 정령기에는 고증 오류가 있긴 하지만 화면에서처럼 액면가를 보고 바로 징집시키는 일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영화 속 진태의 아내는 당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사살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작중에서 보도연맹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았고 실제 역사에서는 민간인이 단순히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년병 출신 생존자는 영화 속 묘사는 우리에게는 없는 북한식 학살 방법이라며 비판의 어조를 띤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국군은 부역행위자를 재판에 넘겨 사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밀덕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이 영화에서 총기 소품 고증에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잘 뽑았다는 걸 조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기의 오류가 조금 있을 뿐이죠.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소총은 게런드 소총, 카빈 소총, 브라우닝 소총 등이 있었으며 인민군의 무기로는 모신나강, PPSH-41 기관단총, DP-28 데그자리프 경기관총 등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6.25 전쟁 당시 각 진영에서 쓰던 무기들이 고스란히 영화 속에 나왔다는 겁니다. 소품팀과 감독이 무기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전투들마다 각각의 무기들을 화면에 출연시킵니다. 영상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소총들 위주로 언급했지만 권총, 대전차포, 박격포, 전투기 등 언급하지 않은 무기 계열에서도 꽤 고증에 신경 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류를 뽑자면 개전 초기 국군이 보유한 무기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식 소총이 전부였습니다. 게런드 소총과 카빈 소총 또한 최전방에서만 꾸역꾸역 지급되던 시기에 당시 지원병을 모집하는 후방부대의 헌병들도 게런드 소총을 들고 다닙니다. 1950년 7월이라는 시기로 미루어 보아 고증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군 육관 소자가 된 이진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실제 인민군 군관용 전투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인민군의 군관용 전투복은 키텔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는데요. 이 키텔 튜닉이라는 것은 차이나 칼라 형태로 되어 있는 옷인데 영화에서 묘사된 진태의 전투복은 마치 일반적인 셔츠 형태의 카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민군 계급에 대한 약간의 오류도 살짝 보였습니다. 현재 인민군 군관 계급은 소좌, 중좌, 상좌, 대좌 순이지만 한국전쟁 당시에는 소좌, 중좌, 대좌, 총좌이었기에 영화 속에서 최민식처럼 좌관급 계급장에 별이 4개 붙어 있으면 무슨들이야?
대자가 빠져나가고 있어. 형이 나설 일이 아니야. 현재 인민군 기준으로 대자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총좌였습니다. 그렇게 영화에서는 총좌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여담으로 진태가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장면 또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대통령을 대신하여 진태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상관이 연도를 1950이라고 읽습니다. 그 공로를 취하며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1950년 12월 1일. 당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 기원이었기 때문에 훈장과 같은 공문서에는 단기 4283년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연출되고 있는 주요 전투 장면 중에는 백병전이 주된 요소로 등장합니다. 백병전과 근접전 위주의 연출이 매우 자주 등장하면서 혹자는 6.25식 장비를 걸치고 1차 대전식 전투를 하는 영화라는 비판의 말도 하곤 했는데요. 사실감 넘치는 백병전 씬이 전개된다는 평도 있었으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동의하지 않는 진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6.25 당시보다도 화력과 장비가 상대적으로 열등했던 1차 대전 당시 총검에 의한 자상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대전을 떠올리면 수십 수백 명이 총검을 들고 돌격하는 상상을 쉽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백병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6.25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1차 대전보다 화력과 장비 면에서 우수했고 당시 국군들이 무시했던 중국군조차도 1차 대전 당시의 참호전만큼이나 치밀하고 잘 짜여진 방어 화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백병전이란 것은 1차 대전 때보다 더 일어나기 힘들다고 해야 맞을 것이며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자주 나올 수는 없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온전히 쌍방의 전투력에 충실한 상태에서 국군이 적의 고지점령이나 적 진지 찬탈을 위해 수십 수백 명이 대규모 백병전을 펼치는 연출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싸웠다간 제대로 구성된 중화기 벙커 두세 군데만 있어도 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기에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전술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실제 역사와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군사교전과 게릴라, 전술면에서 최악의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 최초의 전투씬이었던 이 장면은 진태가 낙동강 전선에서 적의 통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임무에 지원했다가 적과 조우하여 총격전을 펼치는 장면인데요. 은원패할 곳도 없는 개활지 도로에서 아군이 아닌 적이 쏜 총 때문에 적의 기습을 알아차린 아군은 곧바로 도로 옆 또랑에 엄폐하고 대응사격합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화면을 잘 보면 북한군은 분명히 국군보다 고도가 높은 경사면에 위치하였고 아군은 개활지 도로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군 한 명의 총에 맞을 정도였다면 한 분대 규모의 아군 병력은 곧바로 전부 괴멸될 운명이었습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도로에 노출되어 있고 수적으로도 열세한 지뢰 매설조들이 아주 쉬운 공격 목표였을 텐데 정상적인 상식대로라면 북한군의 최초의 일제사격으로 국군의 대부분이 사살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선제 공격을 하고도 엉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엄폐할 생각 없이 일어서서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교전 중에 영상이 국군 진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간에 편집점이 없어졌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전 중간에 갑자기 부대로 복귀하는 장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장면이라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첫 교전씬은 문제점이 많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중간에 이성을 잃고 아군 병사들이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절망만이 부대 막사 안을 가득 메울 때쯤 뭔가를 결심한 듯한 이등병 진태가 모두 앞에서 휘황찬란한 연설을 합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갑니까?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먼저 치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정말로 부대 전체가 야간 기습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기가 바닥이었던 병사들도 하나둘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며 저는 약간의 실소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등병의 말과 행동으로 부대 전체의 전술과 전략이 시행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두밀령 전투의 위치를 파주 석현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벌어졌던 피해능선 전투 중 하나였던 두밀령 전투의 실제 위치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설정 오류였는지 아니면 파주 석현이라는 곳에서 두밀령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연출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후자가 아니라면 이는 고증오류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해 전술은 압도적인 병력, 수적 우위를 이용해 밀집 보병 형태를 구축하여 적 전선을 향해 무자비한 돌격과 함께
정면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6.25 당시 인해 전술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해 전술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먼저 숫자를 기준으로 실제 당시 중공군의 군사력이 아군의 유엔군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산과 바다를 뒤엎을 정도의 비교도 안 될 인력으로 무방비하게 정면 공격을 가한 것은 과장이었죠. 대신 중공군은 기동전에 능했고 깊숙이 우회 기동한 중공군 부대가 후방 테러를 차단한 뒤 사방에서 몰려드는 중공군을 보며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중공군의 파도에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 많이들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공군 개입 당시 미군과 국군은 그들의 기동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포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각계격파를 당하면서 중공군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중공군은 먼저 선봉대를 보내 적의 방어선을 파악해가면서 이후 꽹과리나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며 수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전술을 구사했으며 이를 막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어딘가에서 그 숫자의 인원들을 재차 보충해서 공격을 반복하니 이들을 상대하는 아군 입장에서는 질릴 정도로 계속되는 인해 전술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적 우위를 점한다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전술 핵심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인해 전술을 글자 그대로 잘못 해석하여 압도적인 숫자로 단순히 물밀듯이 무차별 진격하는 전술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오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태극기 휘날리면서의 이 장면입니다. 제가 언급한 인해 전술에 대한 전술과 전략 내용 말고도 전문가들이 밝히는 인해 전술의 또 다른 여러가지 분석과 설명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해설들이 존재하며 그중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비참했던 역사를 두 형제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풀어낸 이 영화는 좋은 평을 받는 동시에 좋지 못한 평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국 영화계에 주목할 만한 영화임에는 분명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인 아류작 양산이 되지 않길 바랄 마음뿐입니다. 실제 역사와 고증을 토대로 비교 분석해본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